근데 이렇게 저기 중요한 분들이 와서 다 뒤에 앉아 계시죠?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뭐 이런 거 써놓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에 안 써놓으니까 오늘 써놓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저기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앞으로 좀. 어때요? 앞으로 좀 나와서 앉으면 안 될까요? 뒤에 있는 게 편해요? 빨리 오세요. 아니 안 요 오실 게 확실해. 안 오실 거예요. 아니 그 저쪽에 앉으면 되잖아요. 저 자리. 그 옆에 자리. 부담스러운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 자리 좋아요. 네, 특별히 그 자리를 내모실게요. 거기. 그리고 저기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거는 딴 데서 들을 수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윤기선 저기 앉아요. 저기 앉으라고. 자리 좀 채워봐요. 여기 저기 앉아가지고 자리를 좀 채워봐요. 뒤에서 안 나오시니까. 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짝지니까. 짝지예요? 어제 짝지 몇 통인데 아니 의원님. 예? 아니요. 처음에 그 축사만 해주시고. 선물하고 저는 가을 건데 아, 예. 고대 정선 교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정호 있습니다. 박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건 의원실 김한상 비서관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에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탄소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파리 협정 제6조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활용 등 실질적 이행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소용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발제와 함께 발제자와 참석자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해답과 정책 방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일부 행사에서는 개회식 및 내빈 축사와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2부 행사부터는 발제 및 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금일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 탄소 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벽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대표 의원님이십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이십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이십니다. 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소영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과 과장님이십니다. 김형석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팀장님이십니다.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장님이십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장님이십니다. 손송희 국제협력단 기후환경경제개발팀장님이십니다. 네, 추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행사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대표 의원님께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라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잘 길게 하려고 해도 잘 몰라가지고 길게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건 의원님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책임 연구위원을 맡고 나서 계속 이렇게 놓치기 쉬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적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국제 탄소 시장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탄소 시장이 개막이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 방향 또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제 탄소 시장에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처에 실무를 맡고 계신 팀장님들이 많이 와주셨고 또 오늘 특별히 발표를 맡아주신 정서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그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강선영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세미나 진행에 앞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패널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찍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오른손을 들어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잠시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박덕흠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박덕흠 의원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 행사부터는 발제 이후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금일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제문은 테이블 위 발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11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세미나 중간에 의원님들이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이제 2부 세미나 진행을 위해 2부 발제자 정서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정서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특히 이 외통위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이사장은 전 외교부 장관을 지내신 윤병세 장관님이 하고 계시고 저희 이사진 중에는 전 UN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위직 외교부 출신들이 계십니다.
조태열 장관께서도 장관 되시기 전까지 저희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아주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국제 탄소 시장 개명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이슈를 파리 협정이 체결된 그날부터 오늘 현재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저희 그 인수위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을 할 때 국제협력 파트를 맡아가지고 특히 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것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통 여러분들 기후변화 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포텐셜 사이즈가 글로벌 GDP에서 2에서 8%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게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그거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미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논의도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거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빨리 발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 토론을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지만은 파리 협정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아셔야 될 게 파리 협정은 규제가 아니라 파리 협정은 돈입니다. 파리 협정을 잘 하시면 돈을 버는 아젠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8시부터 여의도에서 인베스트먼트 하는 투자자들, 투자 기관들과의 조찬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모든 게 돈 버는 얘기입니다. 누가 10조를 벌고 있고 누가 100조를 벌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파리 협정인데 거기 보시면 맨 두 번째 저기 표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퍼포스니까 목적이겠죠. 목적 보통 보시면 기후변화 좀 아시는 분은 온실가스 감축하고 적응인데 통상을 하나를 모르세요. 제가 하도 떠들었더니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얘기하시는데 거기 보세요. Finance flows 돈입니다. 모든 게 돈놀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는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올드 패러다임에 계시는 분이고 기후변화는 돈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산림녹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섬유산업을 갖고 중화학공업을 갖고 그다음에 요즘 AI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기술입니다. 근데 기술만 있으면 경제성장이 되나요? 아니죠. 기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놓은 것이 Finance Technology를 했는데 기술과 재원이 말하면 이행의 수단입니다. 파리 협정. 모든 것들을 기술과 재원을 잘 풀어야지만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개도국의 경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경제성장할 때 선진국 도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개도국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캐패시티 빌딩이 개도국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산림 부분이 우리는 산림 녹화를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 요즘에 살풀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컸지만 아마 다른 나라였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선도적인 산림 분야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 오른쪽 위에 빨간 표시 보시면 싱크돼 있는 게 5조인데 이거는 산림 분야는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의 주제인 6조의 경우에는 메커니즘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탄소 시장입니다. 탄소 시장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저 앞에 있는 기술이 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재원이 더 잘 확보가 될 수 있게 여기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의 투자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파리 협정은 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리 협정은 국가마다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아주 앰비셔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행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10% 경제성장인데 요즘 10% 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경제성장의 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을 왕창 정해보세요. 그럼 감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불을 다 끄실 리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불을 사용하는데 LED를 쓰면은 전기 10%밖에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우리가 같은 웰페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경제성장 계획을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상용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만드는 게 이게 국가 계획이고 기후변화 대응은 따라서 경제성장을 담보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64% 온실가스를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중견국이 되겠다는 게 얘네들 경제성장 계획입니다. 이게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 계획입니다. 거기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에너지 인텐시브 해가지고 너무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온실가스 줄이기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파리 협정에 6조가 있는 겁니다. 파리 협정 6조는 유일하게 국가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른 국가와 협력해도 됐다. 그렇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시장 원리를 이용해서 하라. 이런 것들이 파리 협정의 6조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하게 국제 감축이라는 이름 하에 3,750만 톤 2030년 단일 연도에 한 13% 정도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 국제 탄소 시장을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거의 리걸리 바인딩하게 돼 있는 이렇게 엄청난 양을 돼 있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싱가포르이 어쩐대요, 뭐 스위스가 어쩐대요 얘기하시지만 그 나라들 양이 워낙 작아요. 양 작은 나라는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EU는 많이 감축할 수 있지만 EU는 국내에서 많이 하는 거죠. 미국은 감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감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통상국가 아닙니까? 국제 협력을 통해서 리드를 해야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비슷하다면 아마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정도가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만큼 큰 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가 없어서 파리 협정 6조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신 선물이구나.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아젠다이고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된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제가 아는 한은 외통위에서 기후변화 가지고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신 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가슴이 뛰고 외통위에서 앞으로 이 이슈를 글로벌 리더십, 이번 정부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추국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룰을 세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세팅하고 계신가요?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탄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간략한 설명을 제가 추가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조 문제, 탄소시장 문제를 어떻게 무슨 이슈가 있는가 알려면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지금 보이는 국제무역 절차잖아요. 이게 국제무역 통상하는 거랑 같은 메커니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국내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출의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국남용인지 이 상품이 민수용인지 여러분들 칭따오 비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칭따오에 가보면 공장 1과 2가 있어서 하나는 국내용, 하나는 국외용이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다 쓸 건지를 얘기해야 될 거고 현재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생산하는 그 국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고 세금도 내셔야 될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상품을 보세 창고로 가져와서 관세도 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세금 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부키핑도 다 하셔야 되고 이거를 운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보세 창고에 가면 또 역시 통관 정차를 지내야 되고 여기서 국내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낸 다음에 그거를 국내에서 운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구매자 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6조도 여러분들 탄소시장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탄소시장이니까 시장이니까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래를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상품은 보통 크레딧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파리 협정 6조에서는 이트모라고 부르는 국제 감축 실적입니다. 국제 감축 실적 여러분 상품 하시면 한 개 뭐 자동차 한 대, 두 대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이게 유닛인데 단위인데 이 감축 실적의 단위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보통 크레딧이라고 부르시는 분 많으신데 크레딧은 톤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1톤을 줄였다. 이게 하나의 크레딧입니다. 근데 이 국제 감축 실적은 크레딧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 퍼 아워.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다른 나라에 팔 때도 이것도 상품, 전력도 상품이잖아요. 그거는 톤 단위 계산이 아니라 킬로와트 퍼 아워 계산입니다. 따라서 국제 감축 실적이라는 건 영어로는 ITMO라고 부릅니다. International Transfer Mitigation Outcome에서 국제 감축, 해외 배출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는 분이구나. 크레딧하고 말씀하시면 한 70% 정도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감축 실적을 말하자면 거래하는 게 그걸 국제 통상과 관련된 것들을 이 독특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로 탄소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려면은 국제 감축 실적이 만들어진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그냥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만드는 상품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우리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 다 우리 기준에 맞는 공장을 많이 지어놓으면 더 가서 투자하기가 좋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구매를 해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시는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아니 국내에서 줄여야지 왜 돈을 주고 사오냐라고 얘기하실 거고, 가서 공장을 짓고 그 나라를 도와주고 그 나라를 투자를 해서 대통령까지 가셔가지고 5년 동안 10조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무슨 베트남 간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과 한다.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이 엄청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이 이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파리 협정은 조개 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지만 저 파리 협정 한 페이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을 이 중에서 금융기관에 나와 계신 분들은 파리 협정이 상품, 이게 금융상품이에요. 상품을 가져와서 새로운 주식시장 같은 걸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를 해서 싸게 가져와서 팔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누가 비싸게 사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파리 협정은 모든 것들을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전략적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선진국화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특히 많은 중점은 개도국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개도국과 관련된 파리 협정 이행에는 미국이 사실 별로 기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의 레퍼런스로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재원기구 녹색기후기금에서 미국이 실제로 돈을 낸 거는 전체 금액의 10%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빠져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충분히 그 답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앞에 보여드린 국제 탄소 시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거다?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13% 정도를 줄일 건데, 그러면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제가 굵은 표시를 진한 표시를 해둔 게 그런 겁니다. 파리 협정 6조에 의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아까 감축 실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축 실적, 우리나라가 신발을 생산했는데 이 신발을 군남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민수용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군남용으로 만들어진 거를 일반 시장에 갖다 파시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파리 협정 6조도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사용용 하나, 아니면 다른 국제 기구가 만든 탄소 시장에 가서 하는 거, 그걸 국제 감축 목적이라고 합니다. 코르시아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만 쓸 수 있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시고 여기 프라이빗 섹터에서 많이 와 계시지만 ESG 목적으로 하는 거 하나, 그게 여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파리 협정에 의하면은 지금 아마 실행은 이제 곧 될 건데, 그러면 각 상품마다 이트모마다 시리얼 넘버가 붙을 겁니다. 시리얼 넘버 예컨대 NDC 달성 목적은 000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002, 세 번째는 0003, 이렇게 하면 붙어 나갈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ESG 가져와서 국가가 사주겠지 생각하시지만 시리얼 넘버를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협상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플렉서블 하자고 그러지만 EU가 특히 이거는 환경 건전성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너무 플렉서블하게 되면 아마 잘 모르시는 시민단체에서는 야, 이거 인바이러먼트 인테그레이트 문제가 있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실 거고, 현재로서 제가 아는 한 그러한 시리얼 넘버를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할 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정부는 숙제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3,750만 톤을 일단 빨리 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자기 숙제 밀어놓고 남이 막 도와주다가 자기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먼저,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또 그래서도 그런데,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는데, 국제 협력을 통해서 파리 협정 제6조 탄소 시장을 활성을 해가지고 NDC, 말하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게 아마 맞는 전략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NDC 달성과 그의 달성 목적이 있는데, 이 룰을 잘 아시고 그에 따라서 특히 정부 또 관련된 민간
기구들이 잘 전략을 짜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투모로우 감축 실적을 만든 공장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파리 협정 제5조는 산림 분야에는 레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해라라고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엔이 만드는 자기들의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게 파리 협정 6조 4항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6.4 메커니즘 그런 공장도 있고, 일본은 다급하니까 자기들이 공장을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 그걸 JCM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고안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그에 우리나라가 고안하면 우리나라용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파리 협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4 메커니즘이라는 건 그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다른 나라 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그 나라에서 다 쓸 수도 있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파리 협정 6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는 관련 법과 시행령과 고시들이 있는데, 제가 내놓고 신문 칼럼에 공개적으로 썼기 때문에 또 여기 저랑 친한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법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일단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정의 구체적인 룰들이 정해지기 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고시들도 법령과 시행령이 있어서의 고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아마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감축 사업을 그러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절차를 하느냐? 왼쪽에 보면 좀 복잡한 국가들이 있는데 다양한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잘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일단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유엔의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걸 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체제에서 어떻게 했나, 기본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거는 외교부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는 여기 김영석 팀장님이 계시는 산업부에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산림 분야는 김래현 박사가 계시는 산림청에서 하실 거고, 폐기물은 그다음 환경부의 이서연 팀장님이 하실 거고 등등등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국회니까 법을 잘 하시니까 법령을 만든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빨간색이 있으시죠? 잘 보세요. 협정이 체결되지 법령이 없는데 규정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법령은 있는데 규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법령이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뭔가 순서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게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모든 걸 다 잘 되고 이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 체제를 좀 더 잘 갖춰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전과 문제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토론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잡아놨지만 사실은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한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체제 너무 소규모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3,750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그런 감축 실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이 공장은 다 소규모 공장들이에요. 왜냐? 그렇게 공장 설계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인데 어떻게 대규모로 하나요? 일단 우리는 갈 길이 멀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가셔서 전략적인 협정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소규모 공장이 100개 가는 걸 다 챙겨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대규모 국가 협력 협상의 이슈가 분명히 있다. 제가 모 부처 고위직 공무원께 이 나중에 6조는 하다 보면 거의 FTA급 협상으로 크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통상교섭부부장 하면서 FTA 조직으로 이 이슈를 산업부에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석 팀장 계시는 쪽이 FTA 담당 통상교섭부장 밑에 조직에 계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FTA라는 게 아니라 FTA급 FTA 협상할 때 어떻게 하죠? 한미 FTA 협상할 때 어떻게 했죠?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굉장히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까 말씀한 숙제를,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는 국회시고 정부가 일단 먼저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자. 정부가 숙제를 해야지 제도가 정비가 되고 거기에서 민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숙제 좀 빨리 좀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해서 파리 협정의 규정 반영이 미흡하다. 개념의 혼동이 있고요. 국제 감축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이것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파리 협정의 이행은 국내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외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외 감축 활동이라는 게 좀 더 맞는 사용이고 국제 감축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르시아라는 데 가는 용어랑 비슷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이보다 국외에 가서 우리가 감축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파리 협정은 국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외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그리고 사업하면 아까 조그만 공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게 해야 되는데 사업보다는 활동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규모로 효과적으로 모든 부처가 협력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코디네이션, 이거는 대외 협상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적인 이용은 국내 이행 정책 이행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국제 감축 사업 계획서, 이게 정부에서 쓰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거 조금만 키워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품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는 거, 그 외에 다른 거 있다는데 여기 보세요. 그 목적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 표시가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우리나라 특히 사업자들은 뭔지 모르고 냅니다. 이게 나중에 시리얼 넘버가 붙은 것들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음 사업 계획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건데 좀 더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부처별로 전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외통이니까 제가 외교부를 도와드리려고 여기 코이카도 특별히 오셨지만 각 부처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전담 기관이 수출입은행입니다. 같은 ODA 사업을 하는. 수출입은행의 모든 기후변화 협력 사업은 이 NDC 달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들 온라인이 돼서 하고 있고 전담 기관의 협력체가 있는데 코이카는 전담 기관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외통 입장에서 코이카는 대표적인 ODA 기관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기구,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 국제기구마다 파리 협정 6조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보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가장 큰 기후변화 국제기구에 모 부처는 굉장히 큰 기여금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적인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최용두 의원님 와주셨는데 지금 잠 가시고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래서 정소영 교수님이 모더레이터로 해서 이게 저기 공장이라고 설명하시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저희가 탄소를 저감하는 노력을 해서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 2030년까지 그 넷제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0%는 해외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작업인데 그걸 이제 이 마치 그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듯이 저희가 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진전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카랑카랑하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인식을 가져주시는데 된 것 같고요.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럼? 예. 정세현 교수님 아주 열정적으로 주시는 말씀 끝까지 아주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못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별대로 하시는 잘 들었고요. 자, 국회에서 이 넷제로 목표, NDC 목표 이렇게 설정할 때 제가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원내대표를 맡아 있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각 이게 전문가들 말씀도 듣고 또 상임위원회 간사 또 의원들에게도 말씀도 들었는데 굉장히 무리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그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뭐 내지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긴 한데 또 가야 될 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떻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고 또 파리 협정에 따라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국제적 과제들을 또 우리 이행해야만 또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틈에 트럼프가 또 등장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교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각 분야별로 그게 좀 면밀한 국가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냥 무작정 내지르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매우 델리킷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도 하면서 동시에 국제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국제 기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미국이나 유럽의 또 반응 이런 동향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영역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우리 김건희 의원님께서 사실 제가 외통위 소속의 간사님이고 제가 모시기는 싸부신데 그동안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김건희 의원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 국회에서의 통로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제가 뒷받침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제는 마이크를 우리 정서영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소심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목소리를 크게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친절하고 조용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제가 그러면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김건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저보고 좀 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아마도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 와주신 토론해 주실 분 정부에서 주로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제가 대략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 그렇게 준비한 게 제가 대충 잘하고 있는 친구 계신 거 아는데 조금 이렇게 이슈를 하나 더 얹어 놓으면은 그러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것도 터치하시고 또 하다 보면은 또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 과제도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설명하실 기회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을 토론자로 모셨는데 사실은 좀 더 모시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워낙 시간이 제한적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그냥 길 가다가 오신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처 내지 기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이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합을 각 벽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김경애 과장님은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오늘 외통위에서 하는 세미나니 처음에 외교부에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김경애 과장께 제가 그 마이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적시에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정책 토론회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교부 입장에서 외교부가 국제 감축에 있어서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국제 감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제 감축에 있어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까 정소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외교부는 사업부처는 아닙니다. 뭐 폐기물, 뭐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처가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외교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NDC 달성을 위한 이 국제 감축 시장 논의가 UN 기후변화 협약 틀 안에서 논의가 되오다 보니까 그 관련한 협상에 이제 주도도
기초적으로 참여해온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우리 정부가 이제 NDC 달성을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3,750만 톤의 국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어떨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교부가 나서서 주로 협정 체결을 해서 국제 감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제 감축을 했을 때는 이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랑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뭐 크레딧이라고 하든 감축 실적 이트모를 가져와서 우리 NDC에 활용해서 좀 더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이랑,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친환경 기술을 좀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경쟁력을 쌓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교부가 국제 감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선 양자적으로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는 것을 현재까지 9개국이랑 체결을 했고요. 일단 기체결한 9개국과는 이제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협상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수요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협정 체결국을 좀 더 늘려 나가려는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이제 이거를 의제화해서 협정 체결이나 뭐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뭐 관심을 고위급에서 환기를 한다던가 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니까 그 계기를 또 활용해서 요거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외교부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뭐 일본, 뭐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등 국제 감축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바이어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뭐 실행되고 있는 양자 협의체를 통해서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그런 폴리시 공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에는 싱가포르랑 양자 대화에서 뭐 민관 합동 세션을 개최해서 탄소 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싱가포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되고 나면 뭐 정부 차원에서 뭐 기업들을 다 데리고 한번 그 국가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던가 뭐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벤치마킹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모델이다, 그런 측면에서 괜히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정세훈 교수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 부처들도 다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고 부처 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뭐 협의 중인 과정이라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감축 사업의 대형화 필요성, 그리고 ODA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뭐 그 감축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뭐 레디니스 프로그램 등이라는 ODA를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관계부처 원팀으로 약간 국가 대 국가 간에 어떤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쪽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참석해 주신 부처 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외교부랑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협정과 그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그 세부 가이드라인인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파리협정 6조 이행 지침이 컵에서 타결되기 전에 기체결했던 국제 우리 기후변화 협력 협정 상에서는 그 파리협정 내용을 다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후변화 협력 협정은 조금 약간 엄브렐라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룰즈 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진행시키려고 관계부처 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외교부 뭐 사실 우리 과에서 열심히 전담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또 국회에 제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행 규칙 같은 거를 다른 국가랑 협상을 할 때 지금은 사실은 따로 배정된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가서 협상을 못 하고 이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6조 뭐 협상을 열심히 해보겠다, 양자 협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예산을 신청했으나 네, 기재부에서 모두 네,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이제 이번 연대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신청한다는 점을 여기에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들어보면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저기 의원님께서 이거 내가 정말 진짜 도와주겠다 생각을 하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외교부는 이행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6조 ODA 사업도 직접 개발해보고 사실 가봉의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뛰어서 도와드렸는데 이행을 안 해보면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현장을 모르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처 간에 보시면은 같은 공통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GIR에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요즘에 환경부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GIR은 트랜스페런시에 대해서 레디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그쪽에 많이 해드렸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코이카가 가장 외교부랑 관련이 있는 기관인데 코이카는 모든 분야를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외교부는 이행부처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행을 하는 거를 이제는 하실 때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기재부에서 예산 따기도 훨씬 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밖에 있으니까 제가 그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그런 파리 협정은 이제는 예전에 교토정선은 하나의 정책의 레짐이었다면 파리 협정은 이행의 레짐이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이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 시프팅을 외교부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외교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따 손 팀장이 잘 얘기해 주시지만 코이카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외교부 내 조직적인 문제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중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잘 얘기를 해보시면 좀 서포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외교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외교부에 달려 있다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영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산업부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있어서 환경부와 함께 대표적으로 두 개의 필라를 이루고 있는데요. 국외 감축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고민이 많은 부서 손드세요 그러면 산업부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 아까 공장의 사이즈 말씀드렸지만 그게 소규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대규모로 해야 되는 건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 그 정부 내 공론화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주리스딕션 어프로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산업부가 김영석 팀장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또 어떤 무슨 도전 과제가 있으신지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팀장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자리에 초청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세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이제 저희 업무를 이제 통상교섭본부에 이제 가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분회에서도 이 업무가 왜 저희 통상교섭본부에 있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소속은 투자정책국에 있는데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국의 업무는 사실 이제 뭐 온실가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보다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메인입니다. 근데 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도 사실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파리 협정, 탄소 시장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 보면은 이 국제 감축이라는 게 사실 보기보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마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그 유치국
또 유치국한테 어떤 이니셔티브나 주도권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원을 뭐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의사가 아니라 유축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까 뭐 이렇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문의 들어온 걸 보면은 바깥에서의 관심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뭐 기업들의 관심도 있고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 관련해서 제가 한 4가지 측면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정부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정소영 교수님 발제도 뭐 충분히 다뤄주셨지만 이 3,750만 토라는 숫자 굉장히 좀 도전적인 수치입니다. 저희가 우리 NDC 상에서 한 12.8% 정도 감축 목표로 잡혀져 있는데 이 전환 부분에 의해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양을 굉장히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일단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 영역이 정부가 직접 확보해야 되는 목표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목표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뭐 CCUS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기업들이 줄여야 되는 또는 뭐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수송 부분에서 줄여야 되는 것이라면은 이 국제 감축은 정부가 직접 확보해야 되는 목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외교부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 부처가 굉장히 힘을 모아서 정책도 좀 계속 개발하면서 이렇게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좀 기존의 틀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한 2가지로 좀 트랙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에 이제 교토정서 시절에서 했던 그 뭐 CDM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주도하는 감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B2G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국 정부랑 이제 잘 협의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감축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감축권을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인지 그런 유인 체계를 잘 만들어주고 제도를 명확하게 좀 잘 설계해 주는 것이 중요한 영역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 보면은 연간 감축 규모로 보면은 10만 톤 가까이 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한 몇만 톤 수준인데 아까 우리 정부의 국제 감축 목표가 3,750만 톤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2050년까지 사실 그 이상을 해야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뭐 어떤 바텀업으로 제기되는 사업만 갖고는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그 유치국 정부랑 직접 그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이 대규모의 감축량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나라랑 온실가스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거는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하던 사업 방식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 발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자, 그럼 유치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이제 그 기후변화 협정이나 뭐 MOU 같은 거에서 이제 서로 이제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저쪽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걸 지금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G2G 협력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과연 유치국들한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어떤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하고 지금 협력 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그 나라에는 사실 대기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과 어떤 재원을 믹스해서 제시할 수 있고 그럼 그 결과로서 우리는 감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어떤 단일 기업의 아젠다가 아니라 정부 간의 협력 아젠다가 될 거고요. 어떤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아까 정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리스딕셔널 어프로치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의 여러 사업 요소를 결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뭐 어떤 한 과제로서 그 기업이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정부 여러 부처가 뭐 그래서 사업부 같으면은 전환 부분 또 산업 부분 또 뭐 환경부의 폐기물, 뭐 국토부의 수송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좀 조합해야 될 거고 그렇게 조합하게 되면 아까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급이 높은 어떤 협력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G2G 협력과 또
별개로 또 이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B2G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국 관점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들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하게 어떤 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 뭐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그냥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권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약간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B2G 협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그 투자자 측면인데요. 이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 국외 감축 사업을 뭐 관심을 예전에도 뭐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우리 이 정부의 국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업의 투자를 사실은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면은 감축권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 국제 감축 3,750만 톤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엄청난 재정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용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기업 우리 기업이 아까 이제 외교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권을 확보해서 그게 우리 NDC에도 반영되고 또 기업이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뭐 국제 감축 목적이라든지 뭐 코르시아 같은 곳에 팔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의 제도도 복잡하고 통상 규범이라든지 기업 환경 변화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아리백, 뭐 그다음에 SBTI라든지 또 CBAM, 또 ESG 공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들이 많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잘 조율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해외 투자의 대상이라든지 방식, 우선순위를 이런 온실가스 감축, 또 국제 감축권 확보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소 시장 측면인데 아직 시장이 이제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시장은 사실 국내 배출권 거래제 ETS하고 국외 감축, 그다음에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 그리고 다자 양자 관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제도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도와 인센티브를 설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국내 기업들이 조금 이 탄소 시장 참여가 완전히 뭐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 일부 뭐 어떤 선도적 기업들이나 뭐 ESG 차원에서 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제도나 인센티브 체계가 잘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국제 탄소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의원님 곧 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저 뭐 코멘트나 의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신데 오늘 유튜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아까 파리 협정 6조 이행지 침이 타결됐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냐하면 탄소 거래 얘기는 뭐 나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탄소 거래가 될까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국제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헌재 판결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게 이제 막상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할 동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를 제가 기획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우리가 너무 이 피로감 젖어서 이 세상이 탄소 거래가 되는 세상에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막상 다가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약간 가드레일을 내리고 조금 한가하게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단 국민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뭐 탄소 거래 옛날부터 된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막 10몇 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막 이러고 있다 관심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국민들께 이런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약간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그 국회에서 세미나 이런 게 하면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다 보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고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보다 임팩트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서도 한 분 와 계시지만 길건 짧건은 저기 기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구독자는 750명밖에 없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전파력이 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좀 듣고는 기자분들도 쉽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이슈구나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걸로 안 빠지고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또 보면서도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좀 교수님께서 너무 어렵게 알겠습니다. 가면 영어부터 시작해서 네. 좀 쉽게 가라고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녹화를 해서 이따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석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작년에 바쿠에서 탄소 시장과 관련된 협상의 종류의 의미가 뭐냐? 저는 아주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EU가 이거 가지고 구체적인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거의 미국의 완패로 끝났다. 그럼 미국하고 EU하고 뭐가 달랐냐? 자발적 시장, 발런터리 카본 마켓 많이 관심도 있으시잖아요. 그걸 프로모트했던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근데 파리 협정 체제 내에서 자발적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 여기는 좀 더 컴플라이언스 마켓, 우리나라 지금 배출권 거래 같이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는, 우리나라 NDC 달성도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자발적 시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망했나요? 아니다. 자발적 시장의 관점에서는 파리 협정 체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발적이니까 파리 협정 체제 밖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민간 섹터에선 전략을 이제 수립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는 숙제를 하자는 거는 뭐냐? 이런 규제 시장 입장에서 빨리 우리 정책을 잘 완비하지. 이게 오늘의 포커스지만 자발적 시장 관련해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도 많은 다른 노력을 해서 더 잘하시죠. 아까 아더 퍼포스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김 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도 요거 하시다 보면 이미 말씀하신 분도 이따 시간 있으면 다시 돌아오셔서 코멘트를 해주셔도 될 텐데 현장에 가시면은 제가 볼 땐 파리 협정과 그 이행 규칙에서 정해 놓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부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익 분배 문제입니다. 호스트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서 하는데 이거를 5대5로 나눌지 7대3으로 나눌지 근데 현재 탄소 시장이라는 컨셉을 가져오면 여러분들 저랑 친하시면 제가 탄소 시장 말을 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탄소 시장의 말을 너무 쓰면서는 거기서는 어떤 결과가 있으냐면 가격을 호스트 국가가 정하고 얼마 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거 거의 돈 내라 이렇게 접근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 대 국가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궁극적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될 거거든요. 특히 에너지 섹터 같은 건 더 그런 것들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민간이 투자한 거를 그냥 다 단순히 그 가격에 따라서 역시 가격 곱하기 양에 따라 가지고 사주는 것인지 다른 차원에서의 정부와 민간 간의 이익 분배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오늘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특히 관계 부처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신 부처에서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이슈들을 발견을 하셨을 거고요. 이제 그게 오늘 여기 세미나에서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슈들도 궁극적으로는 잘 논의해야 될 거고 아마 외교부는 전반적인 코디네이션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서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말하자면 기본적인 틀을 깔아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기서 다룰지 아니면 이슈별로 다룰지 가다 보면 베트남에 보면 에너지 부분이 아니라 산림도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관계부처 간의 협력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산업부에서는 이제는 크게 정부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부가 하는 거에 민간이 어떻게 잘 참여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숙제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다음에 우리 그 김래연 박사님께 여기 김래연 박사님은 산림 부분의 전문가신데 김래연 박사님께 좀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앞에서 오늘 타이틀인 국제탄소 시장의 시작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청 산림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거 이후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 부문 산림청은 이제 국가 대 국가 G2G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영석 팀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효과적인 가성비 있게 비용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규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G2G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오스하고는 이제 주단위 산림 관리에 대한 사업을 이미 MOU를 체결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온두라스하고 이제 국가 규모로 이제 MOU 체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 국가 단위의 정부 간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도 되게 많고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의견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러한 어려움을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외 산림 감축 사업에 관한 법, 이것도 이제 만들고 일명 레드법을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도 이제 조금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G2G 국가 대 국가 정부 간 사업에 대한 것에 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가 대 국가의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표는 감축 실적을 많이 확보해서 이전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익 분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최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 국가 간 이제 이익 분배에 대한 협상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간 사업 G2G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이전에 교토체계에서 CDM 사업은 사실 민간에서 기업 대 기업의 사업으로 민간 사업을 하는 게 거의 주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거는 국조실에서 고시 나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시 작업할 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거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만 산림 부분은 정부 간 사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제 감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저희 산림청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산림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이나 전방위 부분에서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 간의 사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 사업 후방으로 전방에 대한 지원 사업과 후방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시간적인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방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국가와 이제 협력 관계가 좋은 국가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국제 감축 사업이 개도국 대응 사업인데, 개도국 중에서는 우리가 스킨십이 없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가 이제 우리가 협력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다가오거나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국가가 있을 때 이 국가가 우리가 믿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위험 분석에 대한 것부터가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산림청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나 그 능력이 좀 부족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이제 공관에 대한 것과 또 산업부의 코트라, 이렇게 국외인데 지사들이 있는 부분 조직들의 협력과 협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것들은 상대국이 법적인 제도적인 이제 기반과 함께 그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 부분에서 이러한 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와 계신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ODA 차원에서 능력 배양과 교육에 대한 기반의 구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산림청도 정부 조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에 대한 것과 인력 조직에 대한 것들을 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국가가 여러 국가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 사업에 대한 관리나 이제 그런 추진에 있어서 동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지금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비단 산림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인 부처 이제 관계되는 부처의 전담기관 전반적인 부분이 예산과 그 조직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후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본 사업 이후에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후변화 협약 컨벤션부터 파리 협정 목적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 발전의 맥락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전제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감축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우리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감축 사업만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계기로 이제 후속적인 지속 가능한 관리 발전에 대한 것들이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그런 부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림 쪽에서는 혼농임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혼농임업을 한 이후에 그 커뮤니티 그 지역에서 그 산업적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뭐 사회적 기업이든지 기업의 이제 산업 시장에 대한 것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착수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한 1톤이라도 우리나라로 이전시킨 결과물이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빨리 돌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시범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것도 근데 어느 부처 어느 사업도 그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에 대한 시도는 아직 전무하다. 근데 그거를 빨리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국조실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고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 관리 등록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의 전체 사이클에서 정말 상대국에서 상응 조정해서 가지고 올 때 이 그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떤 서식에 따라서 어떤 시간적인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게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제도 개선, 아까 정 교수님께서 해야 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클 돌리는 걸 빨리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상력 제고, 이익 분배에 대한 협상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감축 실적에 대한 파일을 최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부 대 정부든 민간 대 민간이든 다 협상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 룰이 어떻게 뭐 5대 5로 정해야 한다, 7대 3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룰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협상력이 최대 관건인데 그것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부처 협상력은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콥도 작고 협상력이 정부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이제 다부처나 이제 대기업 대한상이나 이런 정부와 국가 단위에서의 전방위적인 접근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산업 부분도 나가고 산림 부분도 나가고 농업도 나가고 외교도 나가고 다 전방위적으로 폐기물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사실 개도국은 자기들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다 다양하고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이 뭐 반도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반도체 공장 세우라고 하지만 사실 개도국에선 그런 거 요구를 안 하죠. 필요한 거는 KBLT 같이 쌀 그 생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림 사업이지만 K벨트에 대한 것들이 같이 들어갈 때 협상력을 우리가 최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국제 감축 사업을 부처 단위, 개별 단위로 이제 진행시키는 것을 뭐 메인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올려서 국가 결정부터 그 국가와 이제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것을 들어가는 사업 설계에 대한 디자인부터 이제 조금 협상에 대한 것까지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하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국회에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부처에서도 같이 협력하는 부분으로 모양새를 좀 프레임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박사님께서 제가 이제 리스트업 해놓은 것들 관련해서 이제 쭉 다시 한번 잘 그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제가 몇 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나라 탄노법상에 있는 국제 감축 사업은 사실은 큰 규모의 사업을 예정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 협정 6조에 관한 협상이 끝나기 전에 약간 좀 잘하려다 보니까 약간 속도를 내는 바람에 국제 룰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러면 해외 가서 뭘 할까 생각했던 배출권 거래돼서 외부 사업하던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염두에 두고서 많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커멘트가 세게 들어가가지고 좀 완화되긴 됐지만 이제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손을 봐야 될 거라는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파리 협정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김 박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특히 외교 입장에서 나중에 진짜 중요하신 게 뭐냐면요. FTA가 가지고 결국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세율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관세율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익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 호스트 국가와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지 그거를 탄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탄소 시장하는 건 사실은 자발적 프라이빗 섹터 중심의 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정해지면 그냥 가격 곱하기 양이에요. 근데 가격을 누가 정하냐? 호스트 국가가 정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대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협상력을 재고를 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저런 이제 그 통상적인 용어로 디폴트 값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디폴트 값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스탠다드를 우리가 가지고서 처음부터 대규모로 들어가서 그 국가하고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과 같이 엮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당신 나라 인벤토리에서 몇 퍼센트를 여기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좀 협상력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고 그거는 G2G를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는 큰 사업 거기서 굉장히 중요할 거 그게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민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 기업이라든지 실제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 여기 이제 그 일반인들도 들으실 테니까 산림 분야에서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큰 규모로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산림 분야에서 자발적 시장 방법론을 쓰시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산림 분야에서 교토정서상에서 만들어진 레드 플러스 사업을 하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를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 산림 분야에서인데 우리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그거는 자발적 시장 방법론입니다. 자발적 시장 방법론을 쓰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파리 협정에 우리나라 NDC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나중에 사실상 약간의 이슈들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안전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자발적 시장 방법론보다는 기존의 UNFCC에서 인정된 현재까지 인정된 거라고는 저기 바르샤바 메커니즘하고 CDM 사업의 방법론인데 CDM은 작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어프로치로 한다든지 해서 일단 처음 급한 대로 시작하고 나중에 이거를 크게 키워가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나중에 협상 어젠다를 만들어서 에너지 부분에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될 거고 그거는 아마 가장 앞에서 외교부가 리드를 하셔야 될 거고 다른 부처들이 환경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만 제가 더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것 같지만은 외교부 차원에서 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하신다는 너무나 좋은데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NDC 달성을 위한 그 시급성이 적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싱가포르는 굉장히 자발적 시장 방문론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NDC를 달성을 할 때 싱가포르 정부랑 어떻게 협력을 할 것에 대한 좀 더 큰 인풋은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협력을 할 때도 파트너들을 정할 때도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이 좀 있을 수 있구나.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환경부의 이서연 팀장님께 환경부 말씀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담당 과장 이서연입니다. 네, 그 사실 파리 협정 6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조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30 NDC 달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3,750만 톤 달성이 일단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이 이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그렇게 대규모 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톤당 5만 톤 이내 사업으로 그쵸. 사업당 연간 한 5만 톤 이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1,000개 가까운 사업을 부처에서 해야 3,750만 톤 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부는 그럼 이런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뭐 필요성은 앞서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환경부는 저희 관장 기관이 이제 폐기물 분야로 되어 있고 또 수자원 분야도 환경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이나 물 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효율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면서도 2030 NDC 달성에도 이제 필요한 양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 주시고 정 교수님도 이게 G2G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공세적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적으로 폐기물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 또 이게 국제감축 사업이 PPP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자 유치에 정말 진심인 나라들, 뭐 ODA 뭐 졸업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국제감축 사업에 진심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 2월에는 저희가 대상 국가들 해당 관심 있는 국가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때 초대한 국가들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서 감축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교부에서는 그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계시고 이제 부처별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인력이 좀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도 이렇게 인력이 많진 않아가지고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좀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긴 한 건데 저희가 3개국가 MOU를 체결을 했고 그 중에 2개국이 양국의 정상이 임석하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상대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국제감축에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들을 좀 집중적으로 G2G 사업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제감축 사업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앞서서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개도국들한테 한국이 3,750만 톤 NDC 달성을 위해서 당신들과 지금 사업을 하길 원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국 정부는 협력국의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국제 감축 사업이다. 뭐 예를 들면 폐기물 문제를 심각한 국가에서는 그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개도국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ODA가 될 수도 있고 이트모 사업 같은 PPP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MDB랑 협력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 감축 사업을 검토를 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ODA와의 어떤 연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트모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로 들여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게 이트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ODA 자금 사용을 아예 그 사업에 할 수가 없습니다. OECD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단이나 아니면 패러렐하게 ODA 자금을 이용해서 해당 국제 감축 사업이 좀 실행이 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선별 시설 같은 경우에는 ODA로 뭐 지원을 해주고 후단의 매립장의 복토에서 그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이 나오는 사업은 민간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트모를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레디니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외교부에 제출을 드렸는데요. 그 국제기구랑 같이 해서 레디니스 해주는 사업들을 ODA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마스터 플랜도 ODA 심의를 받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지금까지는 그 마스터 플랜 그 예를 들어 폐기물 해당 그런 메트로폴리탄에 우리가 그 폐기물 정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스터 플랜 수립할 때 좀 ODA나 다른 NDB 쪽하고 협력을 많이 했다면 우선적으로 국제 감축 사업을 먼저 넣어서 이 마스터 플랜이 세워진 후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제 감축 사업이 이제 들어가서 민간이 좀 그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ODA와 연계를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외교부나 국조실,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국회까지 통과돼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냥 환경부 차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감축 사업이 여타의 다른 뭐 해외 사업하고의 정말 큰 차이점이 6조 사업을 통해서 이트모가 한국의 그런 정부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그 개도국들 우리가 호스트 컨트리라고 하는데 협력국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교수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국가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레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디니스라고 이제 통상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환경부의 어떤 소속 산하기관들하고 그 KI하고 이제 총 6개 기관이 같이 K 레디니스 팀을 런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개도국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입니다. 실제로 EU를 제외하고는 뭐 아직 일본도 시작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10년가량 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했다는 것과 또 그런 뭐 GIR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유엔과 소통했다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한국만이 가진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K 레디니스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저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GIR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그다음에 환경과학원 그리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국립환경과학원 KI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매립지공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할지를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해당 그 설치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감축분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국가에 레디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어떻게 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 교수님 말씀과도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크레딧을 가지고 오느냐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 건전성
이라는 표현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트랜스페런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 각자의 국가마다 어떤 환경 건전성을 만족시키는 크레딧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스위스 이미 다 그 국가마다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준이 파리 협약 6조에서 말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국이 하는 국제 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항목의 추가성, 실제성, 검증 가능성, 영속성, 이중 계상 방지, 추적 가능성, 누출 방지 이 부분까지 6.2조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요건들이고 그 스위스나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순피해 방지에 대해서 하나 가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특징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부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 혜택, 코 베네핏이다. 이 국제 감축 사업이라는 이 파리 협약 자체가 협정 자체가 어쨌든 모든 국가의 SDG 달성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감축 사업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다 SDG 달성에 기여를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 국제 감축의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크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업체에는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국제 감축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개도국의 한국 사업의 어떤 특이성, 우리의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 혜택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 공통으로 겹쳐가지고 저희는 환경부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 나온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또 돌아가서 고민해봐야 될 것들 부처 간 같이 논의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국조실을 협조하면서 다른 부처랑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뭐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란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원에서 제가 한두 가지 경험을 간단히 공유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레드니스를 보통 이제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러니까 레디니스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으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냥 많은 국제기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레디니스는 민간들이 가서 직접 알아서 할 수 있는 가격 곱하기 양에 관련된 레디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호스트 국가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그것만 해도 자기들은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랑 G2G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레드니스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겹치지도 않고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가서 여기 다 왔길래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모델 MOU 우리나라가 쓸 모델 MOU를 국제기구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각 부처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각 부처에 나중에 거꾸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처는 다른 입장에 있는데 뭐 다른 나라 가 보니까 이걸 쓰라고 자꾸 그쪽에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력이 사실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이 레디니스 할 때는 굉장히 부처 간의 코디네이션이 중요한 것 같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하시면 하다 보면은 현장에 가서 보면 산림 분야하면 산림만 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익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데 묶어서 가야 되거든요. 제가 가봉에 갔을 때 경험은 거기 가봉 외교장관하고 환경장관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가봉이 원하는 거는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국과 같이 빨리 경제 성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기후변화 대응 컨텍스트에서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봉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한국에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에 바라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한 돈을 고고해서 가격을 쳐가지고 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프라를 깔고 가봉에서 경제 성장의 50%는 걔네들의 특별 경제 구역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임업밖에 없으니까 아직 온실가스가 안 나오죠. 근데 향후에 한국과 같은 제조업이 들었을 때 디카보나이즈된 그러한 제조 시설을 여기다 넣어서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크레딧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을 달라. 근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산업부에서 도와주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특히 G2G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거는 가봉, 우즈베키스탄 또 다른 몇 개 나라를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첫 번째 경우에는 국제기구들이 가서 레드니스를 많이 해놓은 데는요, 가서 우리가 G2G 크게 이렇게 해서 민간들이 나중에 투자기를 만들어도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꼭 두시고서 그 부처나 또 이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궁극적으로 레드니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국제기구를 지원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레드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적 함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손성희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코이카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또 손 팀장님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는 ODA를 하는 기관입니다. ODA를 이용한 이트모 실적 확보는 ODA랑 이중계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특성상 무상 ODA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그런 특성상 감축 사업은 무상 ODA보다는 차관 사업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감축 사업의 추진은 코이카라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OECD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협력 대상국에 그 할 수 있는 환경, 이네이블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서 여건 조성하는 것은 코이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 그 이트모가 이제 국외 감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기관들도 너도 나도 다 레드니스 해주겠다고 개도국으로 러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가의 국외 감축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이 놓치지 않아야 될 레드니스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ODA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개도국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상생 지원이라는 그 두 가지 국익 추구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코이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개도국의 여건 조성과 역량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드니스라고 불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벤토리 구축과 운영, MRV 방식에 대한 정립, 그리고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인력과 기관에 대한 역량 개발이 레드니스 사업의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레드니스 코이카가 하려는 레드니스 사업의 성공의 요인은 누구랑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는 ODA를 하는 기관이지만 탄소 감축 그리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문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이카는 외국으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을 역량 있는 기관들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니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코이카에게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런 새롭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수행기관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타겟으로 해서 해야 그 개도국의 맞춤형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감축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 기업들과의 협업이 여건 조성과 역량 개발 사업의 성패의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처를 통해서 이제
그 실제로 국외 감축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ODA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요를 저희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론으로서 한 가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발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코이카가 국제감축사업 정부 추진 체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궤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탈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태양계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태양계의 행성들이지만 저희는 약간 명왕성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가끔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거기에 행성은 아닙니다. 그런 위치를 저희는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를 고수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지만 개도국에게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사업을 ODA 사업으로 하면서 진정성을 느끼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마도 이렇게 보면은 요 마지막에 ODA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익 분배에 관한 바게닝 파워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실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 기후변화 컨텍스트에서 ODA, 기후변화 컨텍스트 제일 높게 올라가면 지금은 이 국조실 탄노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국조실의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ODA를 다루는 개발협력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ODA 큰 사업들은 외교부에 올라가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지금 심의받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거는 기후변화국에서 하지 않고 개발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협력국이 전반적인 ODA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지, 그거는 또 다른 엑스퍼티즈 문제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코디네이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국제사회에서 ODA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영향이 어떨 것인가. 거기 하나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점점 더 블렌디드 파이낸스, 혼합 금융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트렌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OECD에서의 논의,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개발 협력과 관련된 논의의 틀에서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기후변화에서 ODA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중물은 정부를 위한 마중물도 있겠지만, 아마 민간들이 나중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마중물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두 개 정도 그래도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지요? 보통은 많이 있으신데 오늘은 없으시네요. 예, 저 배가 좀 고파지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의원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오늘 저희들이 국제 탄소 시장 개막했던 우리의 대응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의 포커스는, 오늘의 초점은 우리나라가 이 탄소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장 시급해 보이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외 감축 목표라는 게 설정되어 있고, 그걸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과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굉장히 기술적이지만은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이슈도 있고 기술적인 이슈도 있는데, 그게 다 한 통 속으로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두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증진시키고, 민간들이 저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더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또 투자가 해외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2050년도에 요즘에 민간에서 프로젝션을 해보면,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주요 경제 성장국들이 사실은 지금의 선진국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순위가 확 낮아지고요, 주요 개도국들이 다 올라가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은 거기 있다는 얘기고, 2050년에 그러면 그 시장 중에 우리가 여기서 진출할 때 거기서 만드는 파트너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국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중장기 국가 전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모름지기 우리가 잘해서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볼 만한 이슈 분야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 여러 기관과 또 부처에서 직접 와주시고 아마도 의원님께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저는 소망이 관련된 법도 몇 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다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을 만드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뒷받침이 되면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이 될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미국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데지만 미국만 있는 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된 개도국을 진출하기 위한 마중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